2주의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치기님이십니다. 허진호 감독님의 디테일한 감성이 잘 묻어난 영화로 느껴집니다. 꽤나 몰입해서 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차영화 유난히 차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4인승 세단이 주로 나오는데 차는 가족의 공간으로 보이죠. 재환과 지수, 재규와 연경, 그리고 영화 초반에 재벌 2세의 차, 그리고 재벌 2세의 살해당한 피해자의 차. 한국에서 가족을 잃으면 대부분 차를 구입하죠. 차는 외부의 소음 차단되고 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공간이기도 하죠. 차로 공격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부셔지기도 합니다. 마치 가죽의 은유로 보이네요. 재규와 연경이 고라니를 로드킬하고 앞유리가 금이 간 상태로 아대 시오의 학원 앞에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차로 상징되는 가족이 균열이 나고 차 안에서 재규와 연경은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시오는 그 광경을 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듣지 못하죠. 마치 재규와 연경의 싸움은 시오에게 그 어떤 의미도 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혹은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된 건 아닌가 싶네요. 감독님이 디테일로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문제 몇몇, 한국의 사회 문제를 슬쩍슬쩍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원차에서 우르르 내리는 장면, 사실 아이들의 훈육을 아예 외부에 맡기고 그리하여 부모는 아이들과 사실상 소통을 하지 않고 벽에 처진 채 서로서로 다른 세상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밤 10시까지 학원 뺑뺑이를 시킨다는데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근데 10시까지 한다고 해도 꼭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작중 대사 중 재환은 재벌 2세를 변호하며 재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 그러한데 어떻게 하냐. 법 안에서는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 있다. 정말 법과 제도가 범죄자를 잡아내지 못하니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가 재환 재규라면 어떻게 했을까? 친구가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재환 재규라면 어떤 선택을 했어?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분명히 본인에게 혹은 같이 본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무죄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자수를 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과연 내 아이는 나는 내 아이를 자수시킬 수 있을까? 저는 자수시킬 것 같긴 한데 막상 경찰서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도 싶네요. 자기 모순에 빠진 한국 보통의 가족들. 재규는 아들에게 병원 봉사활동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들의 죄를 숨기고 끝내 형까지 살해하죠. 본인은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저는 재환도 자기 중심적 인물로 보입니다. 자신의 딸도 자수시키려는 이유가 이렇게 딸을 키워봤자 자신에게 득될 게 없어 보여서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늙으면 자신을 요양병원 보내고 자신의 돈만 노리는 딸처럼 보내버려서 딸의 죄를 묻어주면 자신에게 손해로 느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과에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인 법조인, 이과에서 가장 선망하는 직업인 의사,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열망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모순적이고 그런 개인의 모순이 모여서 쌓여서 한국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었고 지금의 한국 문제들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영화 룸 넥스 도어 그리고 다음 주 롱레그스도 매우 기대됩니다.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저는 이 4번이 되게 듣고 나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신문에서 본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 있잖아요. 선진국들 중에서 그걸 자신의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네. 걸 묻는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네. 물질적 욕망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사회의 뭐 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물질적인 그런 거를 원했다라는 거. 참 모순적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돈 버는 기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발전을 빨리 이룬 이유가 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렇게 해서 개인의 이제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서 같이 사회가 성장이 한 건데,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성장한 점이 지금 이제 선진국 반일 오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더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 네. 돈만을 바라보는 사회가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 유튜브에서 고영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보통의 가족은 아이들의 행동을 극전개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다는 걸 감안했을 때 아이들에 관한 연출이 조금 빈약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들려줘야 할 부분과 침묵해야 할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면서 계속 다음 장면을 궁금하게 한다라는 점에서 러닝타임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저도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5점 만점에 4점을 준 올해 한국 영화가 장손, 여행자의 필요, 우리와 상관없이 이렇게 세 작품인데, 지금 당장 한 편을 고르라면 저도 장손을 고르겠습니다. 앞으로 오정민 감독님이 한국 영화의 큰 이름이 되어 2024년 그때 장손을 보고 이런 얘기가 오갔었지라고 회상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장손에 대한 호평이 확실히 많은 것 같고 네. 아 소독제가 얼마나 남았죠? 한 달 반? 보통 한 11월 말쯤 하죠. 네. 한 달 11월 말부터 반? 12월 초 이쯤 하죠. 네. 한 달 반. 네. 이번 소독제째는 또 어떤 영화를 기다리게 될지. 네. 그리고 소독제는 작년 그 외국 영화 라인업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좋았어가지고. 하마구치 리스케 거를 갖고 있죠. 네. 아그눈자 잔다 있었고 유레카 있었고 키메라 있었고 말도 안 됐죠. 그리고 뭐 왕빅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백탑주강도 있었고. 와, 근데 진짜 이거 백탑주강 이 영화는 못 봤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볼 기회 있다면 꼭 보십시오. 네. 유튜브 라이언 제이님께서는 장손 저는 올해 한국 영화에서 제일 잘 보긴 했는데 첫 관람 때 성진과 할아버지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부분 다시 떠올려보니 녹음 문제였던 것 같네요. 장손 관련 제작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제작비가 적은 영화들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뭔가 프로덕션에 한계가 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작자의 입장에서 주목해서 봐주시면은 재밌으면서 동시에 좀 아쉬운 씁쓸한 그런 면모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장손 보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로케이션을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한 숏에 담아서 네. 특히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 숏이 딱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숏이 그냥 눈 로케이션을 오면서 그냥 쭉 다 보여주는 보여주는. 연출인데, 그게 그렇게 그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로케이션이었다. 좋은 촬영이었다. 네. 이 영화는 조금 더 알려지고 네. 감독님의 좀 뒷 이야기가 좀 많이 궁금해지는 네. 그런 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주 영화 이슈 2024년 10월 3주 차입니다. 첫 번째는 CGV 와우. 아트하우스 20주년 기획전 넥스트 챕터 진행 27편의 와우. 작품을 상영한다라고 합니다. 네. 오는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4주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는 저는 더풀, 오디오스와 환상의 문. 당연하죠. 이거 빼고 다 봤습니다. 이거 약간 저희 구독자분들도 극장에서 보려고 약간 존버하신 영화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무조건 볼 거고. 저도 더풀 빼고는 거의 다 봤는데 그래도 극장에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들은 몇 개 있어요. 막 홀리모터스라던가. 타요초? 타요초도 타요초는 극장에서 아닌가? 봤어요. 예. 극장에서 봤고 홀리모터스 극장에서 한번 더 보고 싶고 뭐 또 한국 독립영화 중에서 한여름 판타지야. 제가 계속 얘기했던. 딱 그 오지 마법사 같은 그 순간을 좀 한 번 더 극장에서 마주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근데 라인업들을 보면 그래도 그냥 한국 국밥 독립영화들이죠. 네. 말아주는 영화들이. 네. 2010년대 이후로 한국 국밥 독립영화들. 아니 국밥이 말아먹는다는 게 아니라 든든한 영화들이 네. 많아요. 항상 평이 좋은 그 국밥 독립영화들 플러스 뭐 외국 영화들도 더풀이나 홀리모터스 정도 빼면은 국밥이죠. 네, 누가 봐도 재밌어할 그런 영화들이라. 그래서 라인업이 참 좋다. 네. 딱 일반 관객분들도 와서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라인업이 아주 인상 깊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곽도원 리스크 떠하는 소방관 깜짝 12월 4일 놀랐습니다. 극장 개봉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제 진짜 창고 영화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0개 남았나? 제가 맨날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게 뭐 이번에 개봉한 더러운 노래 손대지 마라랑. 잠깐만. 그 정간의 목장 막 그것도 창고라 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그것도 개봉 안 했죠. 아직. 비광도 있나? 어쨌든 OTT로 가지 않은 게 왜냐면 요즘 무대 인사가 진짜 관객들을 많이 불러 이르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 무대 인사하기에는 조금 제가 불안한 그냥 점이 있어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습관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신작이 개봉하는 수요일이랑 주말쯤에 왜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왕십리랑 용산 CGV 시간표를 살펴봅니다. 왜? 그냥 좌판율 보고 싶어서 이 영화는 얼마나 팔렸나. 진짜 이거 그냥 제 습관이에요. 옛날부터 한 몇 년 동안 이랬던 것 같아요. 영화 보기 시작하고 나서 맨날 보는데 전 올해 극장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진짜 무대 인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고 요즘 뭐 또 그 뭐야 공연 실황 영화들 많이 개봉하잖아요. 엘리자벳. 네. 최근에 막 그래서 막 롯데시네마에 아이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콘서트.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연 실황 영화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전 딴 건 모르겠고 스타 메이킹 센스 한 번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콘서트 영화 원탑이잖아요. 그러면 2주 추천작 2024년 10월 4주차입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활명수 10월 30일 개봉입니다. 이거는 창고용 아닙니다.
네, 최근에 찍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김창주 감독님, 이분이 편집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신 아 그래요? 네, 분이시고 네. 본인이 이제 만든 영화로는 이제 발신제한 그 지창욱 배우 나오는 거 네. 그거랑 이번에 아마존 활명수. 작가가 그 극한 직업을 썼던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라인업이 또 유승용, 진성규. 웃기겠군요. 네, 코미디예요. 네. 코미디. 효과 빠른 웃음은 아마존 활명수라고 하면서 손익분기점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네. 왜 높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로켓 촬영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코미디 영화 250만 이거 빡셉니다. 그니까요. 생각보다 빡세요. 그래서 이 영화 있고 두 번째는 롱 레거스. 희대의 지금 기대작이 찾아왔는데요. 네. 오스고 퍼킨스 감독의 그린날의 배급에 네온이 이제 또 배급을 했고 올해 호러 영화 흥행 신기록을 쌓고 있다라는 영화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또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 감독이 배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사이코에서 그 노원 베이츠 역할 맡았던 히치콕 사이코에서 노원 베이츠 역할 맡았던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배우의 아들. 네 그분 아시죠 누군지 얼굴 아실 겁니다. 여기 아. 띄워주시고 그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 그 노원 베이츠 역할을 맡고 스타덤에 오른 이후에 좀 구설수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뭔가 그런 가족사가 좀 이 영화에 녹여져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외국에서 오는 호러 영화들의 질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최근에 기억나는 그러니까 영화도 좀 많으니까. 제가 약간 그 고등학생 때부터 한 20대 초반 때까지 해외 미국 공포 영화들이 뭔가 그 약간 블루마우스 까라에 다 비슷비슷한 영화 느낌이어서 한동안 좀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좋은 영화들 최근에 많아요. 라인업을 보면 이제 글쎄요. 그 다음 주가 지금 뭔가 피 터지는 대박이죠. 와. 피 터지는 주. 정말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바쁠 하루가 될 예정. 아노라 클로즈어이즈 재개봉으로 복수는 나의 것. 와. 제 복수는 나의 것 이거 영화관 같은데 아니면은 일방장에서 보기 힘들거든요. 네. 와. 글쎄요. 11월에 또 크게 개봉하는 영화가 또 뭐가 있죠? 많죠. 글래디에이터도 2편 나오는데 그거 좋다고 하네요. 그렇네. 그거 평 좋대요. 그렇네. 그리고 뭐 그 아리아나 그란데 나오는 위키드다. 위키드도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화 전에 말씀드렸던 마리우폴에서 20일. 그거 나 너무 기대됩니다. 우러 전쟁 취재한 다큐멘터리. 이거 좀 저도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네, 이 정도입니다. 네, 뭐 그리고 12월로 가야죠 이제. 12월로 가야 뭐 11호 서브스턴스. 저는 개인적으로 서브스턴스는 사람 많은 극장에서 보고 싶네요. 저 약간 이런 바디호러는 사람 많은 극장에서 봐야지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작년 11월에 1년 다 돼가는데 크로넨버그? 네, 그 미래의 범죄들이랑 크래쉬를 사람 꽉 찬 데서 본 기억이 나는데 크래쉬가 저는 크로넨버그 영화 원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극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자극이 컷과 컷이 쌓이면서 진짜 계속 빌드업 되다가 마지막에 극에 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쓱 봤는데 저는 그 영화 한 3번째 보는 거라 대단하더라고요. 네. 진짜 바디호러가 많네. 요즘 왜 이렇게 호러가 많은 거야? 그니까요. 서브스턴스 개봉하면은 사람 많은 데서 보십시오. 서브스턴스도 올해 안에 개봉한다니 참 뭔 일인가 싶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이번 주 할 영화가 말씀해 주시죠. 2주 영화로 들어가겠습니다. 2주 영화는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네. 와. 어떻게 이것도 황금사자상을 어떻게 올해 안에 보냐고. 그니까요. 전 그러고 아노라 있잖아요. 참기 힘들어서 이번 주 주말에 볼 겁니다. 그냥. 언제부터?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일주일 그렇죠. 안에 칸 1등상이랑 베니스 1등상 영화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같은 주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회사에서 배급을 해서 그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뿌려진 걸 수도 있어요. 그니까요. 저 빨리 좀 개봉했으면 좋겠어. 웃기지 말고 제발. 그게 맞지. 네. 그게 맞지. 뭐 바로 그냥 평점 깔까요? 네. 저는 6점 줬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네. 좀 지루했어. 기존의 알모도바르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는 좀 이 자극이 덜했어요. 근데 그 말은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그 점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모도바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10년대 한 초반 이후로 자극은 점점 한 줄인 지 10년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감안하고 봤어요. 사람들이 지루하다는 평도 봤는데 그것도 감안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루해도 참자 하고 봤는데 전 생각보다 연출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8점 줬습니다. 근데
최근작이랑 비교하면은 페롤레마더스보다 전 좋았고 아 그래요? 전 페인앤글로리보단 별로였어요. 아 페인앤글로리는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네. 그건 진짜 그것도 명작의 반열이죠. 2020년대 베스트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아 페인앤글로리. 네. 이 영화 메가박스 단독 개봉입니다. 네. 뭐 요즘 룩백도 그렇고 이 그러니까요. 영화도 그렇고 뭔 일입니까 이거? 하지만 안 덕분에 했었던 전국 어디서든 들어준다는 들어준다는 사실. 네, 그래서 좀 좋았고요. 형님 어디서 보셨나요? 그래서? 저 부천에서 왔습니다. 부천 메가박스가 있어요? CGV가 많지 않나? 스타필드 시티. 얼마나 걸리나요 집에서? 집에서 30분. 버스.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네. 단독 개봉으로 보게 됐고 베니스 황금사자상 수상의 페도 알모도바르 감독의 첫 영화 장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 소설가 시그리드 누네즈가 쓴 소설 What Are You Going Through를 원작으로 하고요. 영화 시작 들어가면 그 서점 앞 길거리에 그 메인 타이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화 시작도 그렇고 네. 마지막도 그렇고 네. 뭔가 그 스탑 장면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스탑 장면에서 뭔가 끊기는 그 느낌이 네. 뭔가 그냥 이 한 세상에 그냥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 뭔가 한순간을 포착했다라는 건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이 영화가 이제 잉그리드 줄리안 무가 연기한 역할이 사인을 하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네. 죽음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죽음에 대한 책을 썼다니 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그 사인을 받으러 온 그 어떤 여성분 같았죠. 네. 다신 안 그래라고 이제 써주세요라고 하고 제 여자친구 주려고요라는 네. 말이 저는 뭔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여성 퀴어 커플로 추측이 되는데 네. 이게 뭔가 그 과거의 이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뭔가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 알모도바르 영화에서 이런 네. 기호적인 코드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원래 나왔던 항상 나왔던 거니까 당황하시면 안 됐고요. 여성 중심 그리고 서사에. 알모도바르는 게이니까 네,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여성 중심 서사를 네.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사 틸다 스윈튼이 연기한 역할이 암에 걸렸다라는 말을 듣고 직접 잉그리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사는 자궁경부암 3기에 이제 뭔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삶을 끝낼 준비가 되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그 알모도바르 계열의 영화들은 미장센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특히 색깔 빨간색, 네. 초록색, 네, 전 이 두 가지 얘기하려 했습니다. 빨초.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알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색깔이 어떻게 대비를 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말하면은 빨간색이 죽음이고 초록색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줄리안 무어의 옷 색깔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훨씬 더 많았고 네. 이 마사의 역할을 보면 뭔가 초록색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 제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엔딩에서 마사 딸 미셸이랑 잉그리드랑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딱 정확히 반대죠. 잉그리드는 초록색 옷 입고 있고 미셸은 빨간색 옷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막 겹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옷 색깔이 막 겹쳐져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를 뭔가 알아간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특히 빨간색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러니까 예로 들면 프레드의 차 색깔도 빨간색이었죠. 네. 원래 약간 알모도바르의 시그니처 컬러죠. 제 시그니처 컬러죠. 빨간색이죠. 네. 그리고 잉그리드의 차도 빨간색이었고요. 네. 그리고 문의 색깔도 빨간색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파 그 마지막에 죽음을 차지했던 뭐 초록색 빨간 색깔 그 소파도 그렇고 마지막에 빨간색 립스틱을 그린 것도 그렇고 이 빨간색을 많이 보여줬던 게 이게 프레드를 거치고 잉그리드를 거치고 그 문을 거쳐서 그 소파까지 뭔가 마사의 죽음의 일련의 과정에는 항상 빨간색이 있었다. 네. 그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눈마저 뭔가 분홍색으로 보였다라는 지점이 가면 갈수록 이 빨간색은 죽음의 의미로 좀 더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딸 미셸과의 거리감을 언급을 하는데 뭐 치료를 받은 이유가 엄마 선택이죠 라고 네. 말하고 80년대 뉴욕에서는 중요한 일은 다 밤에 일어났다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일은 사실 다 낮에 일어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급하고는 굉장히 반대가 되는 지점이죠. 네. 그러니까 프레드의 죽음도 낮에 일어났고 마사의 죽음도 낮에 일어났고 심지어는 미셸이 찾아오는 시간도 낮이라는 걸 봤을 때 네.
이미 이 두 사람이 같이 영화를 볼 때도 뭔가 동이 튼다는 언급도 나왔다시피 네. 뭔가 이미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한 시간은 뭔가 지나버렸으면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밤과 낮의 차이였고 네.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죽음뿐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아마 밤낮의 차이로도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미셸이 엄마 선택이죠라고 말하고 나서 각각의 인물들이 좀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좀 살펴봤을 때 저는 죽음이라는 게 그 자체로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그 자체로는 가장 슬프지만 또 반대로는 또 가장 숭고하게 볼 수 있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유전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미셸이 마사의 가까워진 죽음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또 잉그리드는 슬퍼하죠. 근데 그 잉그리드가 마사의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마사도 오히려 그 숭고함에 좀 동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그러고 결국 잉그리드가 마사의 죽음의 과정에 동조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구원을 받는다. 그걸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근데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결국에는 내면의 성장인 거죠. 내면의 성장인 거죠. 왜냐하면은 잉그리드는 계속해서 죽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사와 함께하게 되면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마지막에 경찰과 대화하는 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예술로서 승화를 해내면서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만드는 그런 내면의 성장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은 죽음이 되게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프레드도 그렇고. 전쟁 상황에서. 네, 그니까요. 전 그래서 프레드의 죽음도 암시되진 않았지만 분명 내면의 성장에 영향을 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언급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그 종군 기자로 마사가 활동할 당시에 만났던 그 아랍 친구 있잖아요. 네. 아랍 친구의 전 애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남자 있잖아요. 음. 그 남자는 그 이라크에 남겠다고 하죠. 바그다드. 전 그래서 그 사람도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죽었을 거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 마사와 동행하던 그 기자는 분명 슬프겠지만 후에 분명히 네 명의 선장에 이르를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렇게 관객들이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거를 안 보여줬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생각할 여지를 남겨줬다는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죽음의 이미지를 암시를 하긴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고 혹은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더라도 성장의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이런 거를 좀 병치함을 통해서 번갈아가면서 보여줌을 통해서 죽음은 결국 성장에 이르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서 마지막에 미셸이 방문한 것도 미셸이 마사가 죽었던 자리에 누워 있는 것도 결국에는 마사가 미셸이 처음에는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죽음을 되돌아보면서 죽음을 복귀하면서 성장의 여지가 남겨두지 않았나, 성장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영화가 뭐 자연사가 아니라 안락사를 뭐 존중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회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알모도바르의 요즘 영화들이 이런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게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측면에 더 집중을 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인 측면도 존중을 하지만 그 사회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 앞에서 그냥 자살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를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프레드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네. 어떤 소리가 들려서 불난 빈집에 뛰어들어서 이제 죽은 프레드인데 미셸이 또 남기는 말은 그분은 절 위에 돌아가신 거예요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대입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빈집은 뭔가 미셸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 프레드가 어떻게 보면 죽은 이유가 뭔가 딸 미셸도 그렇고 뭔가 베트남 전쟁의 그 죄책감에 뭔가 정신 상태 이상으로 자살을 한 게 또 아닐까라는 그런 누군가를 구하러 가는 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미쳐버린 뭔가 자살로도 저는 뭔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종군 기자였던 마사 그리고 프레드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점에서 여기서도 언급이 됐지만 사실 전쟁터에서 섹스에 대한 제기식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
가톨릭이라는 뭔가 그 보수적인 종교 안에서도 동성 간의 그런 섹스라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네. 근데 죄의식은 적고 근데 그 후반에 나오는 그 데이미언이 말을 하는 그 신자유주의와 네. 극우 세력으로 인한 기후 변화 등 뭔가 점점 더 인간의 끝은 뭔가 다가오고 있다. 네. 그 라나 그런 지점이 뭔가 저는 선택의 중요성을 계속 남기는 것 같았어요.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그렇죠. 전쟁도 그렇고 연인 간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충분히 선택해서 개인의 선택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인류가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다 보니까 그게 안락사까지 이어지고 결국에는 잘못된 파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네. 라는 그런 지점으로도 계속 보게 되면서 네. 영화상에서도 그렇죠. 뭐 미셸이 뭐 엄마 선택이죠 라고 그러고 프레드는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잉그리드도 그걸 다 맞춰줍니다. 네.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죽음에 다다랐다는 지점에서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데미안이라는 음. 존 터트로가 맡은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도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은 이 뭔가 틸다 스윈튼이 맡은 마사랑 잉그리드를 둘 다 이어주는 인물이잖아요. 데미안이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네. 저는 그래서 그리고 데미안이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는 계속 세계에 대한 정말 세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세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데미안도 그렇고 잉그리드도 그렇고 마사도 그렇고 계속 죽음에 대한 언어를 내뱉는데 근데 그 죽음 앞에 붙는 관용구가 다르다는 거죠. 데미안은 세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사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잉그리드는 죽는 게 왜 싫다, 왜 싫냐라는 마사의 질문에 대해서 뭐 죽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향유하지 못하니까라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저는 세계의 죽음, 개인의 죽음, 예술의 죽음에서 죽음을 빼면은 결국 저는 마사는 개인이라는 세계가 되고 마사는 개인으로 치안이 되고 데미언은 세계로서 치안이 되고 잉그리드는 예술로서 치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세계가 종말한다라고 하지만은 이 개인과 예술을 모두 엮어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질문을 안 받는 겁니까? 아, 왜 질문을 안 받는 거야 이 데미안은? 네. 다시 영화 내용 들어가 보면 안락사 약을 이제 구했다면서 굴욕적인 고통은 싫다, 죽겠다, 이것도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죽을 때 이제 옆방이 있어달라는 룸 넥스 도어의 뜻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닫힌 문이 이제 사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잉그리드가 가서 보면 그만이지만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들려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청각적인 걸로 다가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전 그리고 이 문 하면은 다분히 생각나는 게 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부에서 문이 열리면서 끝나는 거는 저는 결국에는 이 마이클 콜레온의 시간은 계속된다. 뭔가 마이클 콜레온의 지속되는 시간, 앞으로 지속될 시간, 마피아 보스로서의 시간을 저는 암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 영화에서 문을 사인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의 종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공간의 종말. 마사가 죽고 나서 잉그리드가 다시 마사에 대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잉그리드는 예술을 너무 사랑하는 인물이니까 이 마사가 썼던 말들, 잉그리드가 마사한테 쓰는 말들이 다시 예술적으로 어떻게든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죽음의 신호가 문에 닫힘, 결국 시공간의 단절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사는 시공간이 단절된 곳에서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명한 곳에서 반대쪽에서도 보이게 만들어놨으니까.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은 잉그리드가
예술을 통해서 마사라는 존재를 영원하게 만들어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으로 비은유를 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만약에 마사가 그 방문 안에서 진짜로 죽었다면, 사인대로 죽었다면은 마사의 세계는 영원히 끝이겠죠. 근데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잉그리드가 옆에 있었고,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마사는 영원히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생각나서 한 말인데, 이 창문에 대해서 제가 또 좋은 연출이 뭐 하나 더 있었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모도바르가 기존의 약간 보수적인 형태의 가족을 좀 부정하는 형태의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마사도 생각해보면 프레드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막 감정적인 격동이 크게 있진 않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는 잉그리드는 오랜만에 만난 서먹서먹했던 친구 마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난 감정적인 격동을 느끼죠.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전에 알모도바르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또 다른 보수적인 가족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번에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의 해답을 식물에서 찾았어요. 아까 제가 빨간색 초록색을 계속해서 병치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결국 초록색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록색하면 뭐니까 식물이에요. 식물. 초록색하면 식물이에요. 그런데 마사의 집을 보면은 식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계속해서 식물한테 물을 주고, 나는 막 얘네만 있으면 좋다, 막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사랑 잉그리드가 같이 사는 그 집을 이 집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초반부 프레드가 죽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장면이 좀 지나치게 일부러 설계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장센이 뭔가 그 넓은 곳에 다른 뭐 잡초 같은 거 하나 없이 동떨어진 집, 그 집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된 설정이다. 의도된 미장센이다. 이 길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미장센을 마사가 죽는 그 집이랑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완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완전 자연 속에 유일하게 갇힌 집이라는 공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물 속에 둘러싸인 죽음이라 해야 될까? 삶 속에 둘러싸인 죽음. 그리고 식물도 생명이니까 그 초록색 삶 속에 둘러싸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 알모도바르가 이번에 말하려던 보수주의적인 가족의 해체는 결국에는 뭔가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가지고 이번에는 마사의 죽음이 그런 새로이 돋아나는 나무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단독샷으로도 많이 보여줬는데 인서트로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저는 뭔가 이러한 새로운 삶의 공명으로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보니까 네. 살고자 했던 움직임이 또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그렇죠. 프레드와 이 마사라는 인물은 결국에는 빈집에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누가 있던 집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나 혼자서 다시 또 살아보겠다라는 느낌이 좀 더 들기도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죽음의 결말로 둘 다 다다르기도 했고. 네. 저는 이렇게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가 이 미장센의 구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컬러 배치로 은유하는 거는 알모도바르가 잘하는 거긴 한데 이 시공간을 좋아해가지고 미장센으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빨간색이 프레임에서 거의 벗어난 게 없이 항상 빨간색은 배치가 돼 있는, 죽음은 항상 늘 가까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았다. 네, 죽음은 가까이에 있지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삶이라는 거. 그렇죠.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초록색이 항상 둘러싸고 있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영화 내용 속 들어가 보면 그 마사 집에서 빨간색 수첩을 뒤지던 이제 잉그리드가 발견한 거는 굿바이 편지지였죠. 네. 그 노란 색깔 편지지가 좀 뭔가 눈에 띄는데, 그 병원에 마사가 누워 있을 때 그 노란색으로 싹,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화면이 번지는 게 두 가지였죠. 네. 첫 번째는 마사가 누워 있을 때 그 노란색하고, 마사가 또 후반부에 나오는 초록색으로 싹 번지던 그 두 번의 그렇죠. 장면. 이 노란색도 마지막에 옷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이 노란색이 뭔가 계속 이렇게 색깔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른해지는 그런 건가요? 노란색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빨간색과 초록색의 중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소파도 붙여놨잖아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란색을 그렇게 번지게 연출을 했던 게 결국에는 삶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마사의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노란색 편지지를 잉그리드가 발견했다라는 점은 마사를 본격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걸 보니까 저는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좀 생각이 그렇죠. 났는데, 번졌다. 네, 빨간색이 생각이 났는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아, 빨간색이 아. 저는 솔직히 이 색깔로 연출을 한 거는 저는 이 룸레스터가 더 좋았습니다. 네. 버스터 키튼의 영화도 나오고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뭐 죽은 사람들, 특히 와. 눈이 내린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라는 이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영화들을 보면 7번의 기회, 버스터 키튼의 7번의 기회에서는 유산을 상속받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는 주인공이 이전에 그 죽어가는 그 연인의 편지를 읽으면서 또 네. 삶을 뭔가 마무리하려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죽은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문구인 눈이 내린다, 모든 산자와 죽은 자 위로라는 걸 봤을 때 이 세 가지의 주제의 내용들은 다 이 영화하고 지금 겹쳐지는 네. 포개지는 내용처럼도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생각해보면 눈이라는 존재가 네. 처음에는 창문으로 봤던 존재거든요. 네. 잉그리드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본인한테 멀게도 느껴졌던 이야기인데 네. 근데 결말하면 눈은 직접 맞는다라는 지점이 네. 뭔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느꼈다라는 지점으로 지금 보게 되고요. 네. 생각해보면 노란색 옷을 입고 초록색 소파에서 죽음을 청하는 마사죠. 그래서 아마 그 노란색이라는 게 뭔가 추모나 뭔가 네. 기다림의 색깔로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록색 소파에서 죽었죠. 네. 그리고 네.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음. 저는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전 다시 약간 마사가 영원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렸어요. 영원해지는 과정. 왜냐하면은 바깥에서 죽었으니까. 나무가 울창한 곳에서 죽었으니까. 남편처럼 집 안에서 죽지 않고 집 밖에서 죽었으니까. 전 그래서 다시 영적으로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은 저는 이게 잉그리드 품속에서 죽은 건가라고도 싶기도 하고요. 네. 혼자 떨어져 있던 존재가 뭔가 다시 연이 돼서 된 네. 잉그리드의 품속에서 삶을 마감한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보이기도 했고 네. 어쨌든 죽음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잉그리드인데 그 잉그리드를 도와주는 변호사들의 색깔도 너무 뚜렷해요. 네. 옷이 안에 빨간색, 그렇죠. 파란색.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처음에 그 빨간색과 파란색 옷을 나눴던 그 잉그리드와 마사의 병원 장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였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마사가 아프니까 ingrid가 달려온 것처럼 네. 뭔가 잉그리드가 지금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달려온 그 변호사들의 모습으로도 네. 저는 보이기도 했다. 네. 라는 지점이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마사를 증오하기보다는 네. 결국에는 다 추모하는 존재로 다가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룸 넥스도어라는 뜻이 마사가 죽은 그 바깥의 공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룸 넥스도어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게 바깥의 공간이자 마사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사가 룸 넥스도어를 말했지만 그 룸 넥스도어가 본인이었다. 네. 라고도 보여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마지막에 결국 미셸을 보여줬던 게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알모도바르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수주의적인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감독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언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집을 둘러싼 울창한 숲들은 계속해서 그런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미셸이 결국 등장을 해가지고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모를 하고 마사의 죽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모를 했다는 점이 결국에는 알모도바르가 나 자신은 보수주의적인 가족을 해체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피로 이어진 내 가족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내 가족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뭔가 그 감독이 이 늙고 나서 자신의 미덕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신이 성장을 했다. 난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포용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보수주의적인 가족의 미덕도 마지막에 찔끔 보여줬다는 점. 그 점이 되게 내면의 성장에 관한 영화로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 네. 저는 그러고 이 마사와 잉그리드 간의 관계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창문을 통해 비추는 연출을 통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아까 프레드의 죽음에 관해서도 한 번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프레드가 죽으러 들어가면서
아 저기 여자애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 안 보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프레드는 그 안에 여자애가 있다고 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마사를 제외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일하게 잉그리드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창문을 비추면서 마사와 잉그리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마사와 잉그리드의 얼굴에 식물이 비춰지는 숲과 나무와 풀이 비춰지는 연출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그런 식물과 숲들은 마사가 구원시킨 존재다라고 생각이 든 마사가 구원시킨 존재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자애가 비명 지르는 것을 잉그리드로 치환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잉그리드가 표면적으로는 친구일지언정 마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내면적인 아이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작은 아이가 태어난 겁니까? 그니까요. 반페르시처럼. 아, 장난이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사에서로부터 비롯돼 잉그리드의 내면적인 성장이 결국에는 마사와 잉그리드의 또 다른 형태의 가족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잉그리드와 미셸이 같이 누워 있는 장면. 음. 그것도 그렇고요. 음. 네, 아 저는 이런 내러티브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내러티브를 촘촘하게 이어주는 알모도바르의 은유가 너무 좋았어요. 잉그리드도 전쟁을 했네. 그렇죠. 생과 사를 함께 그쵸. 다 가버렸네. 어떻게 보면 전쟁이죠. 그것도. 아, 네. 전쟁을 했네. 네, 전 이런 점에서 이 룸넥스트가 너무 좋은 영화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한 베스트 탑 10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와, 네. 대박. 네. 개인적으로 2020년대 황금사자상 받은 영화 중에서는 저는 레벤느망이 1등입니다. 네, 레벤느망은 진짜 테크닉적으로는 대박이죠. 야. 와, 전 진짜 그 한 3번의 낙태신이었나? 와, 진짜 끔찍해가지고. 와, 나 어우 진짜 못 보겠더라고, 진짜. 꼬챙이 막 달궈놓고 네. 막 진짜. 그리고 여담이지만 그 현웅님이 저 딱 영일이들 처음 시작할 때 포스터를 큰 거 주셨는데 그게 레벤느망이었고. 아 진짜요? 기억 안 나세요? 아 포스터 뭐 들었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처음 약간 선물이라고 하면서 포스터를 아. 하나씩 주셨는데 저한테 그게 레벤느망이어서 그게 레벤느망이었군요. 네. 뭐 어쨌든. 네. 줄리안 무어는 올해 저는 영일이들의 여우주연상 유력 당연하죠. 후보 중에 하나다. 당연하죠.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그 페넬로페 크루즈, 니콜 키드먼. 전 그리고 줄리안 무어거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 줄리안 무어의 계속 말씀드렸지만 파라노이딕한 편집진적인 연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메이 디셈버랑 뭔가 조금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무너지지만 메이 디셈버는 그거를 외면한다면은 이건 포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포용하고 극복하려는 영화로 보여줘가지고 좋습니다. 한 줄평? 한 줄평. 무게 없는 죽음을 들어야 한다. 네. 개인과 예술과 세계를 모두 엮는 죽음이라는 순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막 기존의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2000년대 초중반 네. 한창 잘 나갔을 때 그쵸. 그때 생각해보면 확실히 결이 뭔가 달라진 거는 맞아요.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줄리에타랑 페인앤글로리 이쯤 영화들을 네.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지루해졌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과거로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때는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지루함이 아니라 성숙함을 의미하는 심오해지는 거구나. 과정이었구나. 네, 결국 모든 감독들이 그렇잖아요. 자신 영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당장 그 영화 좋아하는 시네필 최전선에 있는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영화 최전선에 있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랑 핀처를 보십시오. 딱 어느 기점부터 성숙해지잖아요. 저는 그 점을 그냥 알모도바르가 충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 영화 터는 시간? 본 영화 터는 시간. 본 영화 저 구룡성체 봤습니다. 또 보성님 샤라웃 해야죠. 보성님 샤라웃. 네. 저 이거 응원하겠습니다. 7점 줬어요. 아니 이게 약간 저 재밌었나 봐. 진짜 안 했거든요. 네. 일단 영화가 가볍진 않아. 결국 가벼운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룡성체라는 게 결국에는 90년대 무너진 간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90년대 무너졌다는 게 결국에는 홍콩의 과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그 영화에 곽부성님이랑 홍부모님이 나온 게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그 구룡 성체 전체를 비춰주면서 거기 나왔던 엑스트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담히 보여주는데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무지성 무협 액션물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나갔던 홍콩의 영광을 추억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의미적으로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액션 얘기하자면 액션 좋았어요. 액션 좋았고 결국에는 7점 중 가장 큰 이유는 액션인데 이 영화도 결국에는 홍콩 중국 액션물 특유의 그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액션 영화거든요. 전 그래서 오히려 약간 타란티노 영화 보는 느낌이 들었달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궁금해지네. 전 구룡성체 추천합니다. 진짜로 별짓 안 하고 갔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생각보다 깊이감이 쌓이는 면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봤는데 보신 거 있나요? 여러분? 나 본 거 있어요. 어떤 거 보셨나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어떠셨나요? 그거 지금 흥행 심각하던데? 손 댔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완전 제 개인적으로는 무색무취 그걸로 끝나는 것 같아. 너무 지루해. 색깔이 없으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 근데 흥행이 좀 심각하던데요? 흥행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그게 입소문이 퍼져야 되는데 네. 이거 너무 영화 지루하게 봤어요. 10만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확실하게 칼이면 칼, 총이면 총, 뭔가 확실하게 뚜렷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이도저도 아닌 걸 본 것 같았어요. 어쩌다가 보셨나요? 룸넥스도 전관 시간이 더러운 데서 되지 말았어. 그냥 네. 그 맞춰서 딱 이거 안 봤는데 보러 가겠다 했는데 거의 졸 만큼 너무 제 개인적인 그런 만족감에는 많이 도달하지 못했다. 네. 전 그것도 봤습니다. 수저우강 봤습니다. 그게 이제 재개봉한 건데 많이 안 알려졌는데 최근에 입소문을 지금 날리고 있는 뭔가 네. 시네필드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는 로에 감독 하나만 보고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감독을 솔직히 이 영화 재개봉할 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고 어떤 감독인지 찾아보니까 지하장커와 함께 그 중국의 영화 감독의 세대가 있나 봐요. 중국 6세대 감독의 대표 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에 감독이.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러면 좀 괜찮나 보냐고 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해 베스트 나왔습니다. 와, 9점 줬어요. 태풍 클럽급입니까? 태풍 클럽은 만점이에요. 전. 아, 태풍 클럽 급은 아니지만 아. 일단 좀 비슷한 영화를 얘기하자면 저 비간 감독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구체험 아니에요. 이해가 내러티브적으로 비간 감독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젖어 있는 정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비간 영화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비간 영화 생각하면은 상당히 좀 축축한 느낌이 들고 그렇죠. 탁해 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네. 점점 초라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네.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영화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비간이 좀 로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 이 영화 2000년이거든요. 2000년에 이 영화를 찍고 2010년에 자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결말부랑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겹쳐 떨어지는 게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 타성에 젖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좀 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간 영화를 생각해 보면은 좀 뭔가 비 오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우울해 뭔가. 비 오고 웅덩이 젖어 있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영화도 비슷한 정서라고 했잖아요. 보고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와, 타성에 젖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수저우강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보십시오. 오히려 집에서 보면은 그 정서가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왓챠 있던데. 네, 진짜 꼭 보세요. 제가 이 정도로 추천 안 하는데. 오케이. 이거 이 정도로 묻히기 너무 아쉬운 영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한 주 쉬어야 좋아요. 되는 갈 것 같고요. 네. 둘 다 개인적인 네, 바쁩니다. 바쁩니다. 다다음 주를 뭘 할지 정해야 되는데. 클로즈 아이즈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왜 같이 개봉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네. 클로즈 아이즈를 가야겠죠.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제발 같은 주에 개봉하지 말아 달라고. 둘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겹쳐버렸냐 그것도. 문화의 날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나중에라도 할까요? 나중에 나머지 한 편은. 그래도 되고요.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 두 편 둘 다. 그리고 왜냐면 다음 주 롱레그도 사실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니까요. 그것도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니까요. 여기는 이제 130회
룸 넥스트도어만 남았고요. 네.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 다음 주에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클로즈해야지. 일단은 클로즈 유어 아이즈로 네.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